셜록 홈즈의 부활. 아서 코난 도일 미스터리. 1894년 봄, 로널드 아데어 경이 가장 독특하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해되면서 런던의 모든 관심이 쏠렸고 사교계 전체가 경악을 표현했다. 일반 대중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나온 범죄의 세부 사항들을 신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사 측 증거가 압도적으로 강력해서 대중에게 모든 사실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정보들이 제공되지 않았다. 지금 거의 10년이 지난 후에 나는 놀라운 사슬의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 신문기사 등에서는 누락된 연결고리를 책이라는 형태로 발간할 수 있게 되었다. 범죄 자체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 관심은 후에 일어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에 비한다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일은 상당히 모험적이었던 내 인생에서 일어난 그 어떤 사건보다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이었다. 지금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난 후에도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기만 하면 소름이 끼쳐진다. 또한 가슴에 넘치는 기쁨과 환희, 놀라움이 가슴을 완전히 채우는 기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내가 때때로 아주 놀라운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서술했을 때 나에게 관심을 보인 대중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다. 그 당시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대중과 공유하지 않았다 해도 나를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서 그 당사자가 직접 내가 말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나는 말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했어야만 했다. 다행히도 그의 금지 명령은 지난달 3일 철회되었다. 셜록 홈즈와의 친분은 내가 범죄 사건에 흥미를 가지도록 했고 나는 그가 사라진 후에야 대중에게 드러난 여러 사건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았다. 비록 대단한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나는 심지어 내 개인적 만족을 위해 그의 방법을 나만의 문제 해결에 사용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 하지만 로널드 아데어의 비극처럼 내게 흥미를 일으킨 것은 없었다. 1인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고의적 살인이라는 평결을 내린 배심원들의 서류 속 증거에 대해서 읽으면서 나는 셜록 홈즈의 죽음으로 인해 사회가 입은 손실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깨달았다. 이 이상한 사건에는 그가 특히 흥미를 가질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경찰의 노력은 유럽 최초의 범죄 수사관에 훈련된 관찰과 경계심에 의해 보완되었을 것이다. 또는 아마도 더 큰 기대를 짊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하루 종일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마음속으로 사건을 뒤돌아보았지만 나 자신의 추리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진부한 이야기를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대중에게 알려졌던 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들을 재정리하려고 한다. 로널드 아데어 경은 당시 호주 식민지 중 한 곳의 주지사였던 메이노스 백작의 둘째 아들이었다. 아데어의 어머니는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호주에서 런던으로 돌아왔고 아들 로널드와 딸 힐다와 함께 파크레인 427번지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두 젊은이는 최상급의 사교계 출신으로서 런던에서 활동했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특정한 적도 없고 특별한 범죄와 연루된 적도 없었다. 그는 카스테어즈의 에디스 우들리 양과 약혼했지만 몇 달 전에 상호동의 하에 파혼했고 그 뒤에도 심각한 감정이 남았다는 징후는 없었다. 남은 일생 동안 그는 조용하게 살았고 태생적으로 침착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활은 마치 좁고 평범한 원을 도는 것과 비슷했다. 하지만 1894년 3월 30일 밤 10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이 태평한 젊은 귀족에게 가장 이상하고 예상치 못한 형태로 죽음이 찾아왔다. 로널드 아데어는 계속해서 카드게임을 할 만큼 카드를 좋아했지만 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내기에는 결코 연루되지 않았다. 그는 볼드윈 사교클럽과 캐번디시 클럽, 바가텔 사교클럽의 일원이었다. 그가 죽은 날 저녁 식사 후 그는 바가텔 클럽에서 카드게임 결승전을 치르고 있었다. 그는 오후에서부터 그곳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머레이와 조나디 경, 오란 대령 등이 그와 함께 카드게임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하면 게임의 종류는 휘스트였으며 상당히 대등한 플레이였다는 것이 증명된다. 아데어는 5파운드 정도를 잃었을 수 있다고 추측되었지만 그 이상 잃은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었다. 그의 재산은 상당했고 그 정도의 손실은 그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는 거의 매일 한 클럽이나 다른 클럽에서 카드게임을 했지만 신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통 최후의 순간에는 우승을 차지했다. 몇 주 전 그는 모란 대령과 협력하여 실제로 고드프리 밀러와 발모랄 경과 게임을 했는데 그 결과 420파운드를 땄다는 증거가 드러난 적도 있다. 카드 게임의 성적과 관련해서 그의 최근 이력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예비 재판의 신문때 나온 것이 전부다. 범죄가 일어난 날 저녁, 그는 정확히 10시에 클럽에서 돌아왔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친척들과 함께 밖에서 저녁을 함께하고 있었다. 그 집 하녀는 그가 2층 앞방에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 방은 주로 그의 거실로 사용되었다. 그녀는 그곳 난로에 미리 불을 붙여놓았고 연기가 나자 창문을 열어놓았었다. 마요노스 부인과 딸이 돌아온 11시 20분까지도 방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취침 인사를 하러 마요노스 부인은 아들의 방에 들어가려 했다. 문은 내부에서 잠겨 있었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도 대답은 없었다. 그들은 하인들의 도움을 받아 문을 강제로 열었다. 그리고 불행한 젊은이가 식탁 근처에 누운 채 발견됐다. 그의 머리는 리볼버 총알에 의해 끔찍하게 훼손되었지만 어떤 종류의 무기도 방에서 찾을 수 없었다. 테이블에는 각 10파운드짜리 지폐 2장, 17파운드 어치의 실버와 골드 동전이 놓여 있었다. 그 다양한 금액의 돈은 작은 더미로 배열되어 있었다. 테이블 위 종이에 몇몇 인물의 이름들이 쓰여 있었는데 일부 클럽 친구들의 이름은 종이 뒷면에 쓰여 있었다. 이로 미루어보아 그의 죽음 전에 그는 게임에서 거둔 자신의 손실 메꾸고 딴 돈을 계산하며 카드 빚을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중이었다는 추측이 가능했다.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오히려 사건은 더욱 복잡하게 될 뿐이었다. 애초에 왜 그 젊은이가 안에서 문을 잠갔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살인자가 이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후 창문으로 도망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의 수직 높이는 적어도 5m였고 크로커스가 만개한 화단이 바로 아래에 있었다. 꽃밭이나 땅에는 누군가 떨어지거나 밟힌 흔적이 전혀 없었고 집과 도로를 분리하는 좁은 풀밭에도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미루어 봤을 때 문을 잠근 것은 바로 희생자 바로 자신이었다. 그런다면 그는 어떻게 죽게 됐을까?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아무도 창문까지 올라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살인자가 먼 거리에서 열린 창문 사이로 총을 발사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는 실제로 리볼버 한 발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놀라운 사격 선수일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파크레이는 매우 커다란 도로이다. 집에서 100m 이내에 택시 승강장이 있다. 아무도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있었다. 앞부분을 연마해서 가공한 총알처럼 사람의 몸을 관통하면서 점점 더 큰 손상을 입히는 리볼버 총알이 사용되었다. 그 총알은 결과적으로 즉각적인 죽음을 초래할 만한 상처를 입혔다. 내가 말했듯이 젊은 아데어는 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방에 있는 돈이나 귀중품을 가져가려는 시도가 없었다. 파크레인 미스터리는 동기의 부재로 인해서 더욱 더 복잡한 사건이 되었다. 하루 종일 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되뇌며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추론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불쌍한 내 친구가 모든 조사의 출발점이라고 선언한 가장 쉬운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나는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저녁에 나는 공원을 거닐다가 저녁 6시 무렵 파크레인의 끝에 있는 옥스포드가에 가보기로 했다. 도로 위에 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모두 하나의 창문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창문은 내가 보러 온 집의 창문이었다. 평범한 옷을 입고 색깔 안경을 쓴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그 범죄에 관해서 자신의 추론을 언급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형사가 아닌가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 둥글게 모여 있었다. 나는 가능한 한 그에게 가까이 갔는데 그의 관찰은 나에게 터무니없는 것처럼 들려서 나는 금방 실증을 느끼고 다시 그 무리에서 떠났다. 그렇게 뒤로 물러서던 나는 뒤에 있던 노인과 부딪혔고 그가 들고 있는 책 여러 권이 떨어졌다. 그 책들을 집어들었을 때 그것들 중 하나의 제목을 본 것이 기억나는데 나무 예배의 기원이라는 책이었다. 그리고 그가 거래 목적인지 취미가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알려지지 않은 서적을 모으는 가난한 서적 애호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부딪힌 것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불행히도 내가 그렇게 떨어뜨리게 한 책들은 주인의 눈에 매우 귀중한 물건이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경멸의 호통 소리와 함께 그는 내게서 몸을 돌렸고 나는 그의 구부러진 등과 하얀 수염이 군중 사이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파크 레인 427번지에서 관찰한 사실들은 내가 관심 있는 문제를 정리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집은 낮은 벽과 난간으로 거리와 분리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벽의 높이는 1.5m를 넘지 않았다. 따라서 한 사람이 정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매우 쉬웠다. 그러나 가장 건장한 남성이라고 해도
벽을 타고 오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도관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원에서 바로 창문으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 어느 때보다 혼란에 빠진 상태로 나는 켄싱턴 가를 되짚어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후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하며 5분을 보내기도 전에 우리 집 하녀가 한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러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다름 아닌 늙은 서적 애호가였다. 그의 흰 머리카락 사이로 날카롭고 주름진 얼굴이 드러나 있었다. 적어도 12권은 되어 보이는 자신의 소중한 책들을 오른팔 사이에 끼고 있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랐나 보네요. 그는 이상하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놀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저도 양심이 있는지라 당신이 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며 생각했어요. 잠깐 들어가 이 친절한 신사를 보고 내가 좀 퉁명스러웠다고 말해야겠다 고 생각했죠. 전혀 나쁜 의도는 없었고 책을 집어줘서 고맙다 고 말하려고 왔습니다. 사소한 일인걸요. 나는 말했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정보를 좀 드려보자면 저는 당신의 이웃입니다. 교회 거리의 모퉁이에서 작은 서점이 있는데 바로 제가 운영하는 것이지요. 당신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당신은 수집가인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영국의 새와 카툴루스 그리고 거룩한 전쟁 모두 저렴하게 판매 중입니다. 책 5권이면 충분히 저기 두 번째 선반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빈 공간 때문에 책장이 좀 어수선해 보이지 않나요? 나는 머리를 돌려 등 뒤에 있는 책장을 쳐다보았다. 내가 다시 돌았을 때 셜록 홈즈가 연구용 테이블 맞은편에서 나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완전히 놀란 채로 몇 초 동안 그를 쳐다보았고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절했다. 아니 그렇게 느꼈다. 잠시 후 회색 안개가 눈앞에 소용돌이치다가 사라졌다.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옷깃 끝이 풀려있고 브랜디의 따끔거리는 여운이 입술에 남아있는 것을 느꼈다. 홈즈는 내 의자를 뒤로 젖히며 손에 플라스크를 들고 있었다. 사랑하는 왓슨. 낯익은 목소리가 말했다. 자네한테 1000번 사과해도 모자라겠어. 자네가 그렇게 충격을 받을 줄은 몰랐어. 나는 그의 팔을 꽉 붙잡았다. 홈즈. 나는 소리를 질렀다. 정말 자네인가? 자네가 살아있는 게 정말 말이 되는 일이야. 그 끔찍한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게 가능한 일이야. 잠시만. 그가 말했다. 지금 자네와 여러 일들을 논의해도 괜찮은 건가? 내가 불필요하게 극적으로 재등장해서 상당한 충격을 받지 않았나? 나는 괜찮아. 하지만 홈즈, 난 정말 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 맙소사. 다른 사람도 아닌 자네가 내 서재에 서 있다니. 나는 다시 그를 소매 사이로 붙잡았고 그의 얇고 근육질의 팔이 느껴졌다. 어쨌든 자네가 귀신이 아니라는 거지? 나는 말했다. 이 사람아, 자네를 보게 돼서 정말 기뻐. 앉아서 그 끔찍한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살아나왔는지 말해주게. 그는 내 반대편에 앉아 그만의 오랜 방식대로 무덤덤하게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서점 상인의 낡은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나머지 외모는 흰머리를 유지한 채 오래된 책 더미에 어울리는 모습 그대로였다. 홈즈는 예전보다 더 얇고 날카로워 보였지만 그의 매부리코 얼굴은 창백해 보였다. 그는 최근 건강하게 살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제 좀 몸을 펼 수 있어 기쁘네, 왓슨. 그는 말했다. 키가 큰 남자가 몇 시간 동안 자신의 키를 작게 만들어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야. 만약 자네가 협조해준다는 전제하에 내가 지금 제안하려는 건 힘들고 위험한 야간 작업이야.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작업이지. 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난 후 자네에게 설명해준다면 더 좋겠지. 나 너무 궁금해. 지금 듣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밤 나와 함께 가겠어? 자네만 좋다면 나야 얼마든지. 이건 정말 예전과 같아. 우리 가기 전에 간단한 저녁이라도 해야겠어. 그리고 그 협곡 말이야. 나는 그 안에서 빠져나오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 그 안에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이지. 그 안에 없었다고? 응, 왓슨, 난 그 안에 없었어. 다만 자네에게 쓴 메모는 진짜였네. 그 좁은 길에 서 있는 모리아티 교수의 다소 사악한 모습을 알아차렸을 때 나는 경력의 끝이 다가왔다는 것을 거의 의심하지 않았지. 물론 그 좁은 길은 결과적으로는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긴 했지.
나는 모리아티의 회색 눈동자 속에서 멈출 수 없는 목적이 있음을 읽었어. 나는 그와 몇 마디 나눈 후 나중에 자네가 받은 그 짧은 메모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지. 나는 담배 상자와 담배를 그 메모와 함께 남겨놓았고 그 좁은 길을 따라 걸었어. 물론 내 뒤에서는 모리아티 교수가 바짝 따라오고 있었지. 길 끝에 도착했을 때 나는 바다 바로 위에 서 있었어. 그는 무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나를 향해 달려들어 자신의 긴 팔로 나를 움켜쥐었지. 그는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고 단지 나에게 복수하려고 애쓰고 있었지. 우리는 벼랑 끝에서 함께 비틀거렸어. 하지만 난 동양식 레슬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치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데 그 기술이 내게 유용했던 것은 그때는 포함해서 한 번 이상이었지. 그 기술 덕분에 나는 그의 손을 떨쳐냈는데 그러자 그는 끔찍한 비명을 몇 초 동안 미친 듯이 지르며 두 손으로 허공에 잡으려고 몸부림쳤어. 하지만 그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잡지 못하고 뒤로 넘어갔지. 벼랑 너머로 나는 그가 멀리 떨어져가는 걸 보았지. 그러고는 바위에 부딪히고 이리저리 치이더니 물속으로 떨어졌어. 나는 홈즈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전달하는 말을 놀란 채 들었다. 하지만 발자국은? 나는 소리쳤다. 내 두 눈으로 두 사람이 내려갔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은 걸 내 두 눈으로 보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하자면 교수가 사라진 순간 엄청난 행운의 기회가 내 앞을 지나간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 나는 모리아티가 내 죽음을 노린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 자신의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게 복수하려는 열망이 더욱 크게 불태울 사람이 적어도 3명은 더 있었지. 그들은 모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었어. 그렇다면 그 중 한 명은 분명 나를 잡을 수 있겠더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세상이 내가 죽었다고 확신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할 것이고 곧 느슨해질 것이라고 판단됐지. 그럼 나는 빠른 시간 내에 오히려 그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지. 그때가 되어야만 내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있다고 발표할 때가 되는 것이었지. 내 머리가 너무 빠르게 돌아갔기 때문에 모리아티 교수가 라이엔바흐 폭포 바닥에 도달하기 전에 이 모든 생각을 마쳤네. 나는 일어서서 내 뒤에 있는 바위 벽을 조사했어. 자네가 이 사건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한 것을 몇 달이 지난 후 아주 흥미롭게 읽었네. 자네는 그 벽이 수직이라고 주장하더군.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아래쪽으로 몇 개의 작은 발판 같은 돌덩이가 있었고 튀어나온 바위가 몇 개 있었어. 절벽이 너무 높아서 닿오르기란 명백히 불가능했고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젖은 길을 따라가는 것도 불가능했어. 예전에도 했던 것처럼 내 장화를 거꾸로 돌려서 걸어 내려왔을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한 방향으로 나 있는 세상의 발자국이 자네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의문을 불러올 것임도 명확했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험하더라도 위쪽으로 등반을 하는 게 가장 나았어. 그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었네, 왓슨. 내 발 아래에서는 낭떠러지가 울부짖고 있었어. 나는 공상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심연에서 비명을 지르는 모리아티의 소리가 깊은 구렁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았지. 한치의 실수라도 했다면 나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벌어졌을 거야. 한 번 이상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움켜쥔 풀이 뿌리째 뽑혀나오거나 내 발이 젖은 바위의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질 때면 나는 죽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 하지만 나는 온 힘을 다해서 위쪽으로 올라갔고 마침내 꽤 깊고 부드러운 초록 이끼로 덮인 작은 틈새에 닿을 수 있었지. 그곳에서 가장 편안하게 보이지 않게 누울 수 있었어. 내가 몸을 펼 동안 자네와 다른 이들이 내 죽음에 대해 동정 어린 마음으로 하지만 지극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나와 모리아티 교수가 서 있던 곳을 조사를 하고 있었지. 마침내 자네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완전히 잘못된 결론을 내렸지. 그리고 자네는 호텔로 떠났고 나는 혼자 남겨졌어. 나는 내 모험의 끝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지만 매우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나를 놀래키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자네가 떠난 직후 거대한 바위가 위에서 떨어지면서 나를 지나쳐갔고 길을 강타하더니 협곡으로 떨어졌어. 나는 아주 잠깐 동안은 그것이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잠시 후 위를 올려다보니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한 남자의 머리가 보였지. 또 다른 바위가 내가 누워있던 바위 선반을 강타했고 그것은 거의 내 발을 스쳐 지나갔어. 물론 이는 분명한 사실을 의미했어. 다시 말해 모리아티는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지. 그 찰나의 순간으로도 그 공범이 얼마나 위험한 자인지 알 수 있었네. 그 공범은 교수가 나를 공격할 동안 망을 보고 있었던 거야.
내가 볼 수 없는 곳에 서 있던 그는 자신의 지도자가 죽고 내가 탈출하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 그리고 그는 내가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다가 돌고 돌아 절벽 꼭대기로 올라간 것이지. 그리고 자신의 지도자이자 동료가 실패한 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번의 시도를 했던 거야.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왓슨. 다시 한번 나는 그 음산한 얼굴이 절벽을 내려다보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그가 다른 바위를 던질 신호라는 것을 알았지. 나는 재빨리 좁은 길을 향해서 내려가야만 했어.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어. 올라가는 것보다 100배나 더 어려웠네. 하지만 원래 숨어있던 선반 가장자리에 두 손을 짚고 허공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도 또 다른 돌이 나를 스쳐 지나갔기에 또 다른 위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 중간에 미끄러져 내려갔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그 길에 내려앉았고 그러는 동안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어. 나는 산 어둠 속에서 1km를 달아났고 일주일 후에 나는 피렌체에 있었지. 이 세상 누구도 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를 거라는 확신을 가진 채 말이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형, 마이크로프트 단 한 명이었어. 자네에겐 정말 미안하네, 왓슨. 하지만 내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믿도록 만드는 게 너무 중요했어. 그리고 자네가 내게 일어난 불행한 결말을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기사를 쓰지 못할 거라 확신했거든. 지난 3년 동안 나는 자네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여러 번 펜을 들었지만 나에 대한 자네의 애정이 자네를 무분별하게 만들어 혹여나 내 비밀을 드러내지 않을까 우려했어. 그래서 나는 몇 시간 전 자네가 나와 부딪히고 책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을 때 자네에게서 등을 돌려야 했지. 나는 당시 위험에 처해 있었고 자네가 놀란 감정을 드러내기라도 한다면 이목이 집중돼 내 신분이 노출되면 그야말로 개탄스럽고 만회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았겠지. 마이크로프트에 관해서는 내가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 그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털어놓아야만 했어. 런던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내가 기대했던 만큼 잘 진행되지 않았어. 모리아티 갱단의 재판에서 가장 위험한 두 인물이 석방됐고 그 중엔 내게 앙심을 품은 그 자도 있었어. 나는 2년 동안 티베트를 여행했고 라사를 방문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라마의 대승전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 자네도 아마 시거슨이라는 노르웨이인의 놀라운 탐험기를 읽었을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 탐험기 속에서 자네가 친구의 소식을 듣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어. 그런 다음 페르시아를 지나 메카에 들렸고 우리나라 외무부와 연락을 주고받았지. 그러다가 하르툼의 할리파를 방문하게 되었네. 짧지만 흥미로운 시간이었어. 프랑스로 돌아와서는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의 한 실험실에서 석탄타르 유도체에 대한 연구로 몇 달을 보냈어. 내 적들 중 단 한 명만이 런던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런던으로 돌아오는 준비를 시작했어. 그러다가 놀라운 파크 레인 살인 사건이 벌어져서 내 움직임이 빨라졌지. 이 미스터리는 그 사건 자체로서 가치 있을 뿐 아니라 내게 매우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았지. 나는 즉시 런던으로 와서 베이커 가로 가서 예전 사람들을 만났고 허드슨 부인은 격렬한 히스테리를 일으켰어. 그리고 마이크로프트가 내 방과 서류를 지금까지 그대로 보관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사랑하는 왓슨, 나는 2시에 내 오래된 방에 있는 오래된 의자에 앉아서 내 오랜 친구 왓슨이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걸 볼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자네가 좋아했던 그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말이야. 4월의 저녁 시간에 내가 들었던 놀라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였다. 듣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이야기였다. 하지만 키가 크고 마른 몸, 날카롭고 정열적인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그는 내 불행에 대해 알았고 그의 동정심은 그의 말보다는 그의 태도에서 나타났다. 사랑하는 왓슨, 이른 슬픔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야. 그는 말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 둘 다에게 할 일이 있는데 만약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지구상의 한 인간의 삶을 정당화할 걸세. 나는 그에게 더 말해달라고 간청했으나 허사였다. 그 이야기는 아침이 되기 전에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거야. 그가 대답했다. 우리는 지난 3년에 대해 얘기할 수 있네. 9시 반까지 충분히 얘기하자고. 그리곤 그 유명한 빈집의 모험을 시작하자고. 몇 시간 후 나는 예전처럼 이륜마차 안 그의 옆에 앉아 있었고 내 주머니에는 리볼버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내 심장은 모험으로 인한 전율을 느꼈다.
홈즈는 항상 그렇듯 차갑고 엄중하고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근엄한 이목구비를 비출 때 생각에 잠겨있는 그의 미간과 굳게 담은 얇은 입술이 보였다. 나는 우리가 범죄 도시 런던이라는 어두운 정글에서 야생 짐승을 사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금욕적인 음울함을 뚫고 간간이 나오는 냉소적인 미소가 우리 탐구 대상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나는 우리가 베이커 가로 가는 줄 알았는데 홈즈가 캐번디시 광장의 모퉁이에서 마차를 세웠다. 그는 마차에서 나서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예리하게 살피는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 그 뒤 마주치는 모든 거리 모퉁이마다 미행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가 가는 경로는 확실히 특이했다. 런던 샛길에 대한 홈즈의 지식은 비상했고 이 기회에 그는 내가 결코 알지 못했던 좁은 거리와 마구간 연결망을 가로지르며 신속하면서도 확신에 찬 걸음을 내디뎠다.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마침내 작은 길로 들어섰고 낡고 음침한 집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던 그곳은 우리를 맨체스터가 그리고 블랜드포드가까지 이끌었다. 여기서 그는 좁은 통로를 재빨리 꺾어 나무문을 지나 인적이 드문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그 옆집 뒷문을 열쇠로 열었다. 우리는 함께 들어갔고 그가 뒤에서 문을 잠갔다. 그곳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빈 집임이 분명했다. 낡은 나무 판자는 우리 발에 삐걱거리며 갈라졌고 내뻗은 손이 리본으로 장식된 벽에 닿았다. 홈즈의 차갑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내 손목을 감싸 쥐었다. 그러더니 문 너머로 어두컴컴한 창문 빛이 희미하게 보일 때까지 그의 손이 나를 긴 복도로 이끌었다. 여기서 홈즈는 갑자기 오른쪽으로 돌아섰고 우리는 구석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지만 저 너머 거리의 불빛으로 중앙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는 크고 사각형의 텅 빈 방을 발견했다. 근처에는 등잔불도 없었고 창문에는 먼지가 자욱해서 서로의 모습만 알아볼 수 있었다. 내 친구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입술을 내 귀에 갖다 댔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그가 속삭였다. 그럼 베이커 가잖아. 나는 희미한 창문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바로 그거야. 우리는 캠든 하우스에 있어. 그 집은 우리 옛 숙소의 바로 맞은편에 있지.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 있지? 그건 그림같이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기 때문이지. 친애하는 왓슨, 밖에서 자네가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창문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봐. 그리고 거기에 서서 우리의 오래된 방을 올려다볼 수 있겠어? 자네의 그 많은 동화와 신화의 시작점이지. 지난 3년간의 공백이 자네에게서 나를 놀라게 할 힘을 모두 앗아갔는지 시험해보자고. 나는 살금살금 앞으로 다가가 익숙한 창문을 건너다 보았다. 눈길이 우리의 예전 집 창문에 멎은 순간 나는 숨을 헐떡이며 놀라움에 소리질렀다. 블라인드가 내려가 있었고 방 안쪽에는 강한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밝은 빛을 내는 창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는데 딱딱하고 검은 윤곽으로 드리워져 있었다. 머리의 균형과 각진 어깨, 날카로운 이목구비 등이 오차없이 정확했다. 불빛의 방향에 따라서 얼굴은 반원형으로 변했고 그 효과는 우리 조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검은 실루엣의 효과였다. 그것은 홈즈를 완벽하게 재현한 것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 손을 내밀어 오래된 내 친구가 진짜로 내 옆에 서 있는지 확인했다. 그는 소리 없이 실룩실룩 웃고 있었다. 어때? 그가 말했다. 맙소사. 나는 소리 질렀다. 정말 믿을 수 없어. 나는 나이가 무한한 다양성을 시들게 하거나 진부하게 하지 않는다고 믿어. 홈즈가 말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작가가 자신의 창작에서 느끼는 기쁨과 자부심 발견할 수 있었다. 정말 나 같지 않아? 그것이 자네였다고 맹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주겠어. 그르노블의 무슈 오스카 무니에가 며칠간 주영을 가공한 공로를 자네에게서 인정받고 있군. 홈즈가 내 말에 덧붙였다. 밀랍으로 만든 흉상이야. 나머지는 오늘 오후 베이커 가를 방문하는 동안 내가 준비했네. 하지만 왜? 왜냐하면 친애하는 왓슨, 아주 강력한 이유가 있지. 내가 실제로는 다른 곳에 있지만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그 이유지. 자네는 저 방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건가?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누가? 내 오랜 적들이야, 왓슨. 라이엔바흐 폭포 속에 빠진 지도자를 따르던 마력에 가까운 힘을 가진 집단에 의해 말이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안다는 걸, 오직 그들만이 알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 조만간 그들은 내가 내 방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을 거야. 그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았고, 오늘 아침에 그들은 내가 도착하는 것을 봤어. 자넨 그걸 어떻게 알지? 창밖을 내다봤을 때 그들의 감시자를 알아볼 수 있었지. 그는 전혀 위험한 친구가 아니었어. 이름은 파커, 직업은 교살자, 그리고 고대식 하프를 다루는 뛰어난 실력의 연주자야. 난 그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그의 뒤에 있는 훨씬 더 무시무시한 사람, 오리아티의 절친한 친구이자 벼락 너머로 돌을 떨어뜨린 사람, 런던에서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범죄자가 나의 주된 관심 대상이야. 왓슨, 그 사람이 오늘 밤 나를 쫓고 있는 사람이고, 다행히도 그는 우리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네. 내 친구의 계획이 차츰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편리한 빈집에서 감시자는 감시되고 있었고, 추적자들은 추적당했다. 멀리 우리의 방에서 보이는 각진 그림자는 미끼이자 훌륭한 목표물이었고, 우리는 사냥꾼이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그리고 어둠 속에 함께 서서 그 집 앞을 서둘러 지나가는 형체들을 지켜보았다. 홈즈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가 날카로운 눈으로 경계하고 있으며 그의 시선이 지나가는 사람들 무리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황량하고 떠들썩한 밤이었고 바람이 휘파람을 불며 긴 거리를 휩쓸어 내려갔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외투를 입고 목도리나 타이를 메고 있었다. 한두 번인가 내가 전에 같은 모습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남자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길 위쪽에 있는 집의 문간에서 바람으로부터 몸을 숨기고 있는 두 명의 남자들이었다. 나는 내 동료의 관심을 그들에게 끌려고 했지만 그는 조바심을 약간 내고는 계속 거리를 응시했다. 그는 발을 왔다 갔다 하며 손가락으로 벽을 빠르게 두드렸다. 그가 불안해하고 있었고 그가 바라던 대로 일이 완벽하게 전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마침내 자정이 가까워지고 거리가 점점 깨끗해지자 그는 걷잡을 수 없는 동요 속의 방안을 왔다 갔다 했다. 나는 막 그에게 말을 붙이려다가 불이 켜진 창문으로 눈을 치켜뜨고 다시 한번 전처럼 큰 놀라움을 경험했다. 나는 홈즈의 팔을 잡고 위를 가리켰다. 그림자가 움직였어. 나는 소리쳤다. 그것은 더 이상 윤곽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향해 돌았던 뒷모습이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확실히 그의 가혹한 성질이나 그보다 덜 활동적인 지능을 지닌 그의 조급함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물론 움직였지. 그는 말했다. 내가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얼간이인가, 왓슨? 그래서 누가 봐도 명백한 모조품을 세워 유럽에서 가장 예리한 사람들이 그것에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기대할 정도로 내가 멍청할까? 우린 이 방에 2시간이나 있었고 허드슨 부인은 자세를 8번이나, 아니 15분에 한 번씩 바꿨어. 그녀는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 아래쪽에서 작업하고 있어. 그런데 잠깐, 그가 날카롭고 흥분한 상태로 숨을 들이마셨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나는 그가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그의 온몸이 단단히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거리 밖은 완전히 인적이 끊겼다. 그 두 남자는 아직 문간에 웅크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어두웠다. 우리 앞에 있는 빛나는 노란색 광경과 그 중심에 윤곽이 잡힌 검은 광경만이 보였다. 다시 완전한 침묵 속에서 나는 극도의 흥분감을 절제했다. 그러자 얇게 속삭이는 멜로디 같은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내 친구가 나를 방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다시 끌어당겼다. 그리고 나는 그의 경고의 손이 내 입술에 닿는 것을 느꼈다. 나를 움켜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내 친구가 이렇게 긴장한 것은 본 적 없었다. 어두운 거리는 여전히 우리 앞에 쓸쓸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나는 그의 예민한 감각이 이미 뭔가를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낮고 은밀한 소리가 베이커가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숨어서 몸을 낮추고 있는 바로 그 집의 뒤쪽에서 들렸다. 우리 뒤쪽 현관문이 열렸다 닫혔다. 잠시 후 통로를 살금살금 내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조용해야 할 발걸음이지만 빈 집이었기 때문에 온 사방으로 심하게 울려 퍼졌다. 홈즈는 벽에 기댄 채 웅크리고 있었고 나도 손을 권총 손잡이에 댄 채로 그와 같이 웅크리고 있었다. 어둠 속을 들여다보니 열린 문보다 더 검은 그늘에 가려진 한 남자의 어렴풋한 윤곽이 보였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몸을 움츠리고 위협적으로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우리로부터 3미터 이내에 있었고
나는 이 사악한 자가 갑자기 움직일 것을 대비해야겠다고 판단했다. 그가 우리의 존재를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말이다. 그는 우리 옆을 바싹 지나 창문으로 슬쩍 다가가서 아주 부드럽게 소리 없이 창문을 살짝 들어올렸다. 그가 창문을 올리는 동작을 멈추자 먼지투성이의 유리창을 투과해서 더 이상 흐려지지 않은 거리의 불빛이 그의 얼굴에 가득히 떨어졌다. 그 남자는 흥분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그의 두 눈은 별처럼 빛났고 그의 온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는 가늘고 튀어나온 코와 훤하게 벗겨진 높은 이마, 거대하고 희끗희끗한 수염을 가진 지긋한 나이의 남자였다. 오페라 모자가 뒤통수까지 밀려나 있었고 벌려진 외투 사이로 이브닝 드레스 와이셔츠 앞자락이 번들거렸다. 그의 얼굴은 수척하고 거무스름했으며 깊고 야만적인 선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막대기로 보이는 것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자 금속이 쨍그랑하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는 외투 주머니에서 부피가 큰 물건을 꺼내더니 마치 스프링이나 볼트가 그 자리에 떨어진 것처럼 요란하고 날카롭게 딸깍거리는 소리를 내며 어떤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는 몸을 앞으로 굽혀 모든 무게와 힘을 어떤 레버에 실었고 그 결과 길고 휙휙 갈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다시 한번 크게 딸깍하는 소리가 났다. 그러자 그가 자세를 바로 했고 나는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이상하게 생긴 모양의 일종의 소총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의 개머리판 쪽을 열고 뭔가를 집어넣고 놀이새를 꺾었다. 그리고는 몸을 웅크리더니 열린 창문 가장자리에 총열 끝을 올려놓았다. 그의 긴 콧수염이 소총 위로 쳐져 있는 것을 보였다. 조준기를 응시하는 그의 눈이 빛나고 있는 것 역시 훤히 보였다. 그가 개머리판을 어깨 위에 얹으면서 작게 숨을 쉬었다. 작은 한도 어린 한숨 소리였다. 그리고 그의 놀라운 목표물이 나에게도 보였다. 그의 시선이 멈추는 노란 불빛 속에 검은 형체 하나가 서 있었다. 잠깐 동안 그는 몸의 근육을 모두 긴장시키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조이기 시작했다. 이상하고 시끄러운 윙윙거림과 깨진 유리의 길고 은빛 반짝임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홈즈가 호랑이처럼 뛰어올라 소총을 쥔 사수의 등에 올라타더니 그의 얼굴이 바닥에 짓뭉개지도록 아래로 내리꽂았다. 그는 잠시 후 다시 일어났고 사력을 다해 홈즈의 목덜미를 잡았다. 그러나 내가 권총 손잡이로 그의 머리를 때렸고 그는 다시 바닥으로 쓰러졌다. 나는 그에게 달려들었고 내가 그의 몸을 제압했다. 그러자 홈즈가 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내 불었다. 큰 도로 쪽에서 다른박질 치는 소리가 나더니 제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관과 사복을 입은 형사 한 명이 정문을 지나 방으로 달려왔다. 레스트레이드, 자네인가? 홈즈가 말했다. 그래요, 홈즈. 내가 직접 왔어요. 런던에서 다시 보니 좋군요. 난 당신이 조금 비공식적인 도움을 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군요. 지난 1년 동안 3건의 미제 살인사건은 좀 그렇군요, 레스트레이드. 하지만 당신은 몰지 미스터리를 평소와 다르게 잘 처리했어요. 말하자면 꽤 잘 다루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모두 일어섰고 잡힌 사람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양쪽에는 건장한 경찰관이 서 있었다. 이미 몇몇 사람들이 거리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홈즈는 창문으로 다가가 창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렸다. 레스트레이드는 양초 2개를 켰고 경찰은 랜턴 뚜껑을 열었다. 마침내 우리 죄수의 얼굴을 잘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엄청나게 사악하면서도 불길한 얼굴이었다. 위는 철학자의 미간을, 아래는 관능주의자의 턱을 가진 이 남자는 선을 위해서든 악을 위해서든 위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듯 보였다. 그의 잔인하고 푸른 눈과 축 처지고 냉소적인 눈꺼풀, 매섭고 공격적인 코, 위협적이고 깊게 파인 이마를 바라보게 되면 자연이 주는 위험스러운 신호가 명백하게 느껴졌다. 그는 우리 중 누구에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증오와 놀라움이 똑같이 뒤섞인 표정으로 홈즈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이 악마. 그는 계속 중얼거렸다. 이 교활한 악마야, 악마. 아, 대령님. 홈즈가 구겨진 옷깃을 정리하며 말했다. 여행은, 종착은 사랑이다라는 옛말처럼 라이엔바흐 폭포 위 절벽에 누워있던 나를 당신이 그런 얼굴로 바라봤던 것이 생각나는군요. 그 덕분에 나는 당신을 보는 기쁨을 한참 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 같군요. 대령이라고 불린 그 남자는 여전히 내 친구를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교활하고 교활한 악마.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아직 당신을 소개하지 않았군요. 홈즈는 말했다. 여기 이 신사부는 세바스찬 모란 대령입니다. 한때는 여왕의 인도군에 소속되었으며 우리 대영 제국이 낳은 최고의 저격수시죠. 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대령님의 그 호랑이 기질은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까? 사나운 기색의 늙은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전히 내 동료를 노려보았다. 야만적인 눈과 뻣뻣한 콧수염을 가진 그는 정말 호랑이 같았다. 저는 저의 매우 단순한 전략이 이토록 노련한 사냥꾼을 속일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당신에게는 매우 친숙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나무 밑에 묶어놓고 총을 든 사냥꾼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호랑이가 아이에게 접근하는 것을 기다리는 수법 말입니다. 이 빈집은 내 나무고 당신이 내 호랑이지요. 당신은 호랑이가 여러 마리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총을 준비해 두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낮은 추측이긴 하지만 당신의 목표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홈즈가 나와 경찰관들을 돌아보았다. 이분들이 나의 다른 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군요. 당신의 호랑이 사냥법과 정말로 유사하지요. 모란 대령은 으르렁거리며 앞으로 몸부림쳤지만 경찰관이 그를 다시 붙잡았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분노는 보기에 끔찍했다. 당신이 내게 작은 놀라움을 안겨주었더군요. 홈즈는 말했다. 나는 당신이 이 빈집과 이 근접한 앞 창문을 이용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내 친구 레스트레이드와 그의 유쾌한 부하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리에서 당신이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했죠. 그 점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내가 예상한 대로 진행되었어요. 모란 대령은 형사에게 몸을 돌렸다. 당신이 나를 체포할 근거가 존재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없을 수도 있어. 대령이 외치듯 말했다. 최소한 내가 이 사람의 횡설수설에 굴복해야 할 이유는 없군. 내가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 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해주시지. 그가 말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레스트레이드는 말했다. 홈즈 씨, 저희가 떠나기 전에 더 하실 말은 없습니까? 홈즈는 바닥으로부터 강력한 공기총을 집어들고 그것의 메커니즘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는 기특하고 독특한 무기 라고 말했다. 총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동시에 엄청난 발사력을 가진 총이죠. 죽은 모리아티 교수의 지시를 받아 독일인 기계공 폰 헤르더가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나는 이 총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다룰 기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총과 거기에 맞는 총알에 특히 주목해 주시길 바라요. 레스트레이드. 레스트레이드는 일행 전체가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대답했다. 우리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믿어도 좋습니다, 홈즈 씨. 그리고 레스트레이드가 덧붙였다.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어떤 혐의로 그를 수사할 생각인가요? 무슨 혐의라뇨? 이유는 당연히 셜록 홈즈 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것이죠. 아니요, 레스트레이드. 나는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길 원치 않아요. 이 범죄자를 체포한 공은 모두 당신에게만 돌아갔으면 해요. 레스트레이드, 축하해요. 당신의 평소와 같은 기민함과 대담함이 뒤섞인 행복한 모습으로 당신은 그를 잡은 겁니다. 잡았다니요? 누구를요, 홈즈 씨? 우리 헌병대 전체가 추적했지만 결국 잡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름은 세바스찬 모란 대령. 지난달 30일 파크레인 427번지 2층 정면에 열린 창문을 통해 공기총으로 로날드 아데어를 쐈습니다. 그래요. 그 사건을 당신이 해결한 거예요, 레스트레이드. 그리고 왓슨, 깨진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풍을 견딜 수 있다면 내 서재에서 담배 한 대 피우자고. 30분 정도만 이야기하면 자네가 그동안 궁금해했던 것들을 모두 나누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우리의 오래된 방들은 마이크로프트 홈즈의 지시와 허드슨 부인의 계속적인 보살핌으로 조금도 변하지 않은 상태였다. 들어가 보니 정말이지 예사롭지 않은 단정함이었지만 옛 물건들과 기념품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화학약품이 쌓인 선반과 산성 물질로 손상된 테이블은 그대로 있었다. 선반 위에는 엄청난 스크랩북과 참고 자료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그것들의 정체를 알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불태웠을 물건들이었다. 그림과 바이올린 케이스가 있었고 파이프 거리에는 심지어 담배가 들어있는 페르시안 슬리퍼까지 있었다. 내가 주위를 힐끗 돌아보자 우리보다 먼저 그 방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나와 시선이 마주쳤다.
한 명은 허드슨 부인이었다. 그녀는 우리 둘 다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다. 다른 하나는 저녁의 모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이상한 모조품이었다. 내 친구를 왁스로 본떠 만든 모습이었는데 너무 잘 만들어져 아주 완벽한 복제품이었다. 그것은 작은 받침대 탁자 위에 세워져 있었고 홈즈의 낡은 실내복을 두르고 있었다. 그 덕분에 거리에서 보는 모조품의 모습이 완벽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모든 주의사항을 준수하셨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부인. 홈즈가 말했습니다. 홈즈 씨가 말한 대로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면서 인형의 자세를 바꿨어요. 훌륭합니다. 부인은 일을 아주 잘 해냈어요. 혹시 총알이 어디를 꿰뚫었는지 보셨습니까? 네, 선생님의 아름다운 흉상을 망친 것 같군요. 머리를 관통해서 벽에 박혔어요. 제가 그걸 카펫에서 주웠어요. 여기 있습니다. 홈즈가 내게 내밀었다. 자네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부드러운 권총 탄환이네. 세상 그 어떤 천재가 있어 공기총에서 이런 것이 발사되리라고 생각하겠어? 좋아요. 허드슨 부인,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왓슨, 다시 한번 예전 자리에 앉아봐.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자네와 의논하고 싶은 게 있어. 그는 더러운 프로코트를 벗어 던졌고 이제 그는 쥐색 실내복을 입은 예전 그 홈즈였다. 물론 그 실내복은 그의 인형이 입고 있던 것을 벗긴 것이었다. 그는 흉상 이마가 산산조각이 난 것을 보며 웃었다. 늙은 사냥꾼의 신경은 안정감을 잃지 않았고 눈빛도 날카로움을 잃지 않았군. 뒤통수 정중앙을 겨냥해서 뇌를 정확히 관통하다니. 그는 인도와 대영 제국을 통틀어 최고의 저격수야. 나는 런던에서도 이보다 더 좋은 사격술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네. 그자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어? 아니, 난 없어. 저런, 그렇게 명성 높은 자를. 그렇다면 내 기억이 맞다면 자네는 세계의 위대한 두뇌를 가졌던 제임스 모리아티 교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네. 그냥 선반에서 내 기록을 내려줘.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담배에서 커다란 구름을 날리며 나른한 손길로 책장을 넘겼다. M으로 시작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내가 모은 자료와 기록들은 모두 훌륭한 것들이지. 그가 말했다. 특히 모리아티 교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떤 머리 글자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그 섹션을 충분히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지. 게다가 여기에는 독살범 목건과 비정상적인 기억력을 가진 메리듀, 그리고 체링크로스 대기실에서 내 왼쪽 송곳니를 부러뜨린 매튜가 있군. 홈즈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리고 드디어 여기, 오늘 밤에 친구가 여기 있군. 그는 그 책을 넘겨주었고 나는 서류를 읽었다. 세바스찬 모란 대령. 현재 무직. 전직 제1방갈로어 수색대 소속의 군인. 1840년 런던 출생. 아우구스투스 모란경의 아들이고 모란경은 한때 페르시아 주재 영국 총독이었음. 이튼과 옥스퍼드에서 교육을 받음. 조아키 군사작전,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 캐라시 파견군, 셔퍼와 카불에서 근무함. 히말라야 서부의 진지한 게임 1881, 정글에서의 3개월 1884의 저자. 주소, 콘듀이트 거리. 소속 사격클럽 앵글로 인디언, 탱커빌, 바가텔 카드클럽. 여백에는 홈즈의 정밀한 손글씨로 기록된 문구가 있었다. 런던에서 두 번째로 위험한 사람. 놀랍군. 나는 책을 돌려주면서 말했다. 이 남자의 경력은 명예로운 군인의 경력이야. 그건 사실이야. 홈즈가 대답했다. 그는 어느 정도까지는 잘 해냈어. 그는 항상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고 인도에서는 아직도 그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부상당한 살인 호랑이를 쫓아서 늪을 기어다닌 이야기지. 그런데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봐. 특정 높이까지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자라다가 갑자기 보기 흉한 돌연변이 같은 것이 생기지. 자넨 그걸 사람에게서 자주 보게 될 거야. 나에게는 이론이 한 가지 있어. 한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은 그의 조상들이 거친 전체 과정을 반복한다는 이론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악해지거나 선해지는 변화를 겪는 것은 이미 그의 핏줄 속에 내재되어 있던 강력한 영향력이 발휘된 결과라고 할 수 있어.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영향력이지. 사실대로 보자면 한 사람은 자신의 가문의 전체 역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상당히 화려하면서도 특이한 이론이군. 글쎄, 나는 그것을 고집하지 않아. 원인이 무엇이든 여하튼 인생의 중간에서 모란 대령은 잘못되기 시작했어.
공개적인 스캔들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도에서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정도로 논쟁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군대에서 제대하고 런던으로 왔어. 그리고 다시 악명을 얻었지. 그가 모리아티 교수에게 발탁되어 그의 비서 노릇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때였어. 모리아티는 그에게 돈을 넉넉히 공급해 주었고 평범한 범죄자는 맡을 수 없었던 한두 개의 매우 고급의 범죄 행위를 실행하는 데만 그를 이용했어. 자넨 아마 1887년 라우더의 스튜어트 부인의 죽음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렇지 않은가? 모란이 그 배후에 있다고 확신하지만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어. 대령의 범죄는 아주 교묘했기 때문에 모리아티 패거리가 해체된 이후에도 우리는 그를 유죄로 만들 수 없었지. 그날 내가 자네 방에 갔을 때 공기총이 무서워서 셔터를 내렸던 거 기억나? 자넨 당연히 내가 허황된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지. 이 놀라운 총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배후에 세계 최고의 총탄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우리가 모리아티를 쫓아서 스위스에 갔을 때 그는 모리아티와 함께 우리를 따라왔어.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라이엔바흐 절벽에서 그 악랄한 오븐을 내게 선사해 준 사람이 바로 그였어. 내가 프랑스 체류 중 그의 발뒤꿈치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는 있었지만 당분간은 몸을 숨기고 신문을 읽으면서 그가 행동하는 것을 기다렸지. 그가 런던에서 자유로웠다면 내 삶은 정말 살 가치가 없었을 거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둠 속 그림자가 나를 덮쳤을 테고 머지않아 그의 기회가 왔을 텐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그를 한눈에 알아보고 쏠 수도 없었어. 아니면 나 자신도 위험을 무릅써야만 했지. 치안판사에게 호소해봐야 소용없었어. 그들은 엉뚱한 의혹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건에는 간섭할 수 없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하지만 나는 조만간 그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범죄 기사 세션을 유심히 봤어. 그리고 로날드 아데어가 죽었지. 드디어 내 기회가 온 거야. 내가 뭘 했는지 보면 모란 대령이 한 짓이 확실하지 않아? 그는 그 청년과 카드놀이를 했고 사교 클럽에서부터 그 청년의 집으로 쫓아간 거야. 그리고 열린 창문을 통해서 그를 쐈어. 의심의 여지가 없어. 총알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면서 나는 그의 머리를 올가미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확신했지. 그래서 나는 즉시 여기로 왔지. 감시자가 나의 등장을 알아차릴 것과 그가 대령의 주의를 내가 있는 곳으로 돌릴 것을 알았지. 그는 나의 갑작스런 귀환을 자신의 범죄와 틀림없이 연결짓고 몹시 놀랐어. 나는 그가 즉시 나를 제거하려 시도할 거라고 확신했어.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그의 살인 무기를 가지고 올 것도 확신했지. 나는 창문으로 보면 완벽하게 보이는 미끼를 남겨서 그에게 총을 겨냥한 목표물을 제공했지. 그리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 언제든 내가 부르면 와달라는 요청이었지. 그나저나, 왓슨, 자네는 경찰관들이 현관문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발견하더군. 나는 그가 공격을 위해서 나와 같은 장소를 선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관찰을 위해 현명한 위치에 있는 듯 보이는 장소를 손에 넣었어. 자, 이제 왓슨, 내가 설명해야 할 것이 남아있나? 응? 내가 말했다. 모란 대령이 로날드 아데어 경을 살해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잖아. 아, 왓슨, 우리는 가장 논리적인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는 그 추측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야. 각각 현재의 증거에 따라 자신만의 가설을 세울 수 있으며 자네의 가설도 나만큼 정확할 수 있지. 자네는 하나 만들었나?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 모란 대령과 젊은 아데어가 상당한 액수의 돈을 걸고 카드게임을 했다는 것은 여러 증거로 밝혀진 사실이지. 여기서 모란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반칙을 했어.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 살인 당일, 아데어는 모란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아. 그와 은밀히 얘기해서 그가 자발적으로 사교 클럽에서 나가지 않으면 카드 속임수를 쓴 것을 폭로하겠다고 경고했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카드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아데어 같은 젊은이가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유명한 남자의 잘못을 폭로해서 흉측한 스캔들을 만들 것 같지는 않거든. 아마도 그는 내가 예측한 대로 행동했을 거야. 사교 클럽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 게임을 이긴 돈으로 살고 있던 모란에게는 파멸을 의미했겠지. 따라서 그는 아데어를 살해한 거야. 한편 아데어는 모란 대령의 반칙을 통해서 자신이 이득을 거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얼마만큼의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알아내려고 계산을 하는 중이었지. 누이나 어머니가 놀라지 않도록 자신의 방문을 굳게 잠근 아데어는 이름을 적어놓고 동전과 지폐를 늘어놓은 다음 각자의 몫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내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나? 자네가 진실을 명중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네. 그것은 재판에서 검증되거나 반증될 거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오란 대령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지. 본 헤르더의 유명한 공기총은 스코틀랜드 야드 박물관을 장식할 것이며 셜록 홈즈는 다시 한번 런던의 복잡한 삶이 풍성하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작은 문제들을 검토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바칠 수 있게 되었네. 셜록 홈즈의 부활.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